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내용 또 여당 반응까지 함께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분위기는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자리를 뜨기도 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벌어졌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먼저 김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참 뜬금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식이나 되면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말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침소봉대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야말로 선전선동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예. 지금 이게 개벨스식 선정선동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근거는 되지 않고 주제어만 계속해서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야기시키고 있는지 네.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선전선동할 테니 니네들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봐라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독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나 지금 이걸 선전선동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합니다. 건국 대통령. 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화선을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 독도 우리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걸 지켜내고 있는 거 보수 정치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러한 독도들을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만든 것 김대중 대통령 때 신한일 어업협정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준선으로 신어업협정 맺었죠. 이로부터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일본 각 언론들에서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인정했다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이 역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최초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외교하자라고 독도 방문한 거 뭐라고 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죠.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은 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아니겠습니까? 예.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독도를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금만 역사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이런 발언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과거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또 보수의 그 가치를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연설에서 앞서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독도 지우기 의혹이 또 거론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독도가 당연히 저희 땅인데 일본 자위대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 좀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조금 굴욕적인 것보다는 좀 당당하게 좀 해라라는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고 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 그리고 군의 정신교조에 어쨌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아무래도 독도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 자위대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에 대한 외교를 좀 더 당당하게 해달라는 야당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방금 전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우선 계속 잘못하면 이런 관절 달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걸 탄핵을 암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도 없고 근거도 없이 말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생각한다, 탄핵이 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는 100% 기각 나오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민생이라는 건 머릿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정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 말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불행한 전철을 밟기 위해서는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 끝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선전선동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심을 거역하면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건 아닙니까? 그 야당의 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역대 쭉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수위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내에도 좀 물어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탄핵보다 퇴임 후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전철에 대해서 그게 떠오르고 또 사실 저희가 탄핵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어제도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헌을 제안을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 그리고 4년 중임제. 그러니까 탄핵을 요구하면 뭐 이런 개헌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이 정도 지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협치를 좀 강조할 것 같은데 이게 협치가 이루어질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야당의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이 조롱과 언어폭력에 난무하는 이 국회 가서 곤욕을 치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상황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황을 이해하죠. 근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먼저 건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 사실이 어디를 아니다? 계속 보면 가시라고 건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불참하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됐는데 지금의 상황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차마 가시라고 건의를 못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개원식에 불참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참석해야 할 의무가 전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 조선일보 최근에 그 언론에도 보면 7명의 전직 대통령의 개원식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한독수 국무총리 사진이 대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도 역사의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데 좀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아쉽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물론 뭐 아닐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대야에 대한 기조는 훨씬 더 강해진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었다면 저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주당이 어떤 협치의 대상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데요. 독재를 운운할 수 있는 나라, 계엄령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라면 정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조롱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단지 정치적 비판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건의를 넘어서 이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예. 정말로 인격 모독과 그리고 조롱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발언까지도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TV들이 촬영하고 있는 곳에서 언론에 나가는 곳에서 대통령 망신 주기에 지나지 않을 장소에 저라도 제가 모시는 대통령 가지 않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에 정말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만나고 뭐 이런 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 SNS에 윤 대통령이 보낸 이 추석 선물을 거부하겠다. 인증글 올리고 있어요. 이건 또 이거 어떻게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22대 국회의원 됐을 때 예. 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보낸 난을 또 의원실 밖에 내놓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해서 예.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누가 먼저 잘못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당선 그 난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석 선물이 거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쇼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것들이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여당이나 야당의 실미를 자극해서 필요 없는 정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긴 동의하시죠 지금? 이거.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또 조롱해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가 선물을 보냈다. 받기 싫은데 스토커 수준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선물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에. 예. 추석 선물 오기 전에요. 주소 다 물어보는 전화가 옵니다. 예. 받기 싫었으면 그때 저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놓고 이런 쇼를 하지 마라. 정말 불필요한 정쟁에 국력 낭비를 하지 마라. 정치적 소모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이 다혜 씨가 글을 올렸어요. 자, 저희가 그래픽을 마련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자,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 글을 쓴 의도, 이건 어떻다고 먼저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화나서 쓴 것 같아요. 화났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3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저런 글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의미입니까, 그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네네. 했으면 뒤에 우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예. 네, 근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 하위 개념이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흥망성쇠를 같이 할 때 운명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 네네. 저건 경제 공동체임을 인정한 말이랑 똑같아요. 더 강조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정말로 생각 한 번 더 해보지 않고 화나는 대로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예.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게 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이쯤 되면 막 가는 거 이거 하니까 이제 사람들 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뭐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누구를 겨냥해서 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강성필 소통위원장께서 저는 아무래도 문다혜 씨가 어떤 검찰 그리고 더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지층에 대한 무슨 결집 이런 생각으로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물론 지지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심정은 알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추상적인 슬로건 같은 어떤 메시지보다는 예. 지금 검찰이나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들 중에서 예. 조금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든다고 하면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 네네. 그 검찰이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에 경제력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받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별장에 있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돈이 많아서
쉬는 별장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 숙박업으로 해서 먹고 살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설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도 뭐 이해는 하지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좀 이어서 말하자면 김정주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요 내용, 또 문 전 대통령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물론 5천만 원 빌려준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뭐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소명하는 게 더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사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말을 해요. 별장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이걸 구매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계속해서 회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왔으면 검찰에 가서 여기 항변을 하면 됩니다. 네네. 이의가 있다라면. 제가 이거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시에 썼던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좀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예.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철저히 피의자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대하고 강제 수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게 본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했던 말을 본인들의 잘못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이거 정치 탄압으로 물 것이 아니라 네네.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면 이에 협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가족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잘 새겨 들으시고 예. 잘못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해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이제 문 전 대통령도요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 자신이 그 메밀밭을 찾아서 메밀밭을 이렇게 보는 이 뒷모습이 공개된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하게 노 전 대통령 과거 사진하고 좀 유사하다. 지금 화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들이 이제 그대로 이 노출이 되니까 문 전 대통령 직접 반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왔는데 저 게시물을 올린 글쎄 의미? 뭐 이렇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게시물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밀밭, 두 번째는 뒷모습, 세 번째는 먹구름의 하늘인데요. 예. 저 메밀밭은 본인이 자연인이 됐고 이제 자연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뒷모습은 이제 권력을 내려놓은 힘없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의미하고 예. 마지막 먹구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올 시련, 검찰 조사를 말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왜? 우산, 반바지, 샌들. 네네. 비가 와도 예. 나 이제 우산도 있고 반바지 입고 샌들 신었으니까 나 예. 당당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유의 특혜 취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혜 취업에서 지금 특혜가 있었는지가 지금 밝혀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고 누가 최종 수혜자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 마치 특혜 취업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예. 조금 순서상 오류가 있다. 이건 좀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게 뇌물이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수사를 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건 맞는 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은 데 이어서 어제 윤 대통령 경기도의 한 응급센터를 찾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경험을 좀 봤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히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여야의 이제 정쟁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조차도 이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안철수 이제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의원도 정부 인식이 아니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는 맞습니다만. 네,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도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더 충실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죠. 의학 분업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게 이 제조권이 약사에게 넘어가자 예. 의사들이 지금처럼 총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해서 이게 제공했던 것이 의대 정원 축소였어요. 네네네. 그 이후로 지금 2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의대 정원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업들이 단합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네네. 예,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단합행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냥 계속 28년째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적 보편적 이익,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는 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정치인들 비겁했습니다. 이거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또다시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릎 꿇는다면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 절대 늘릴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인데요. 여야정 할 것 없이 지금 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해결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댄다라고 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일단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어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제대로 깨달으셔야 되고 그 바탕에서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함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